재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젊은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동네에 있는 정통 중국 요리 레스토랑에 자주 갑니다. 가격이 좀 되는지 음식이 맛있고 뭐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가게이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세상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하고 소위 썸을 타고 있는 사이인 민지가 있거든요. 민지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최근에 맛도 더 좋아져서 너랑 가고 싶다. 라고 뭐 일종의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민지라는 친구랑 평소에 안 먹던 비싼 요리를 잔뜩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포춘 쿠키가 후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단품 요리 먹을 때는 포춘 쿠키가 포춘 쿠키까지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즐겁죠. 즐거운 마음으로 재훈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민지라는 친구는 얼른 포춘 쿠키 과자를 잘라서 그 속에 들은 쪽지를 펴서 쪽지에 써 있는 내용이 조금 그런 거예요. 어떠냐면 민지한테는 지금 있는 곳에 1시간 더 머무세요. 그러면 화를 면할 겁니다. 이렇게 써 있고 또 다른 쪽지 재훈이한테는 지금 1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세요. 그것이 화를 비껴가는 길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는 딱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야, 여기 너무 장사 속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지도 처음 그 식당에 와봤지만 맛있긴 했어요. 근데 1시간 이상 머무르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는 재훈이 물었어요. 왜? 왜 장사 속? 하니까 민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봐. 1시간 더 있으라는 건 본인들 음식 더 시켜 먹으면서 이 식당에 더 있으라는 거 아니야. 분명히 본인들 돈 벌려고 하는 짓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훈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되는 집인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재훈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민지야, 여기 포춘쿠키에 적힌 번호 보고 로또 샀다가 당첨된 사람도 있대. 얘기하니까 민지가 코웃음을 치죠. 넌 그런 말 믿냐? 그것도 다 장사 속이야.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재훈보다는 민지처럼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였다면 뭐야,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지도 짜증이 난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웬일인지 재훈은 미적거렸어요. 그러니까 민지가 설마 재훈이 너 그 종이에 적힌 것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훈이가 아니 그냥 요리 하나 더 시켜서 먹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민지는 재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왠지 그런 미신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지는 먼저 간다고 휑하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재훈은 아쉬웠겠죠. 재훈은 따라가려다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좀 그거 핑계로 좀 더 있으면 어때? 재훈의 마음은 그랬던 거죠. 미신을 믿었다기보다도 그녀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어쨌든 재훈은 요리를 하나 더 시켜서 혼자 맥주하고 곁들여 먹었습니다.
정말로 포춘 쿠키에 적힌 대로 시간을 좀 더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물론 재훈의 늘 왕성한 식욕도 한몫을 했겠죠.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오면서 재훈은 민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잘 갔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였죠. 네. 그런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쉬다가 또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 민지 어머니가 받는 겁니다. 민지 어머니가 받는데 민지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재훈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알고 보니 민지는 중국 음식점에서 낭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뭐야, 정말 그 포춘 쿠키에 적힌 그대로잖아. 만약 나도 그때 나갔으면 집이 가까운 민지랑 같은 길을 걸었을 텐데? 재훈한테 두려움이 생겨났죠. 그 가게에서 번호를 받아서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적힌 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인 건가? 다행히도 민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서 얼마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의구심이 생겼죠. 도대체 누가 이런 기분 나쁜 쪽지를 놓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찾아가서 주인 몰래 슬쩍 주방을 그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재훈에게 다가왔어요. 단골 손님이니까 격이 없이 물어봤겠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재훈은 쭈뼛거리다가 그게 실은 하면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포춘 쿠키 먹고 로또 되신 분도 있고 죽은 분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골 손님이 로또가 되었다는 말은 맞는 얘기지만 포춘 쿠키에 써있는 대로 안에서 다치거나 죽었다는 말은 모두 헛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포춘 쿠키에는 숫자만 써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훈이 깜짝 놀랐죠. 눈이 동그래졌죠. 아니 숫자라니. 난 분명히 글자를 봤는데. 그래서 그럴 리 없어요. 저도 여기서 글귀가 적힌 쪽지를 쿠키 속에서 꺼내봤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훈의 말에 주인은 여유롭게 고개를 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리는 없어요. 그 쪽지는 제가 매일 준비해서 넣거든요. 모든 게 다 제가 쓴 숫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훈은 그래서 마침 가지고 있던 쪽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쪽지를 주인한테 펼쳐 보였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주인이 안경 너머로 그 쪽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뭐라고요? 재훈이 놀란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죠. 이럴 리가 없는데? 주인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이 글씨체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식당에서 일하던 주방장 아저씨 글씨인데? 이번엔 주인이 완전히 당혹스러웠죠.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때 그 주방장 아저씨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재훈과 민지의 쿠키에 들어갔었고 아마도 또 누군가의 쿠키에도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식당에서는 더 이상 포춘 쿠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첫 문을 열었던 50여 년 전 지금의 주인이 꼬마였을 때 그 당시의 주방장이 식당에 왔던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 후로부터 식당에 저주가 걸려 이상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소문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우는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안 가다가 최근 들어선 다시 그 식당을 추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꿈에도 자꾸 나타날 정도니까요. 혹시 그 꿈에서 재훈을 계속 그 식당으로 불러들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집의 포춘 쿠키는 더 이상 맛보지 않겠다. 이미 팔지도 않으니까요. 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음식점에 가서도 포춘 쿠키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식당을 아직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네. 깐찡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끊기시면 조금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괜찮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 생방 듣다가 끊기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버퍼가 있으시군요. 죽정님 이미 나갔다 들어오시고. 아유, 죽정님.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창해서 세계로 꼭 뻗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빈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요즘에, 글쎄요. 렉이 조금 있더라고요. 다른 채널 들어가 봐도, 네, 혜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박경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박경님. 네. 써니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후원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써니형님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채팅 참가하신 거는 조금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조금만 안 보이셔도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써니형님. 써니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포춘 쿠키 같은 경우, 아,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마음이님 그러세요? 네, 네. 시간 나실 때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니님은 오늘 좋은 말 나오셨어요? 포춘 쿠키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죠. 운세 보는 게, 그, 그 책 같은 것들, 이게 뭐 토종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책 같은 거 너무 정확한 책이 있어요. 네. 성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유, 그 와중에도 또 후원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진님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성진님 들 등장과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채팅에 글 남겨주시고, 녹화로 다시 드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뿌듯해요. 장미님, 감사합니다. 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미님,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난영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미님은 방장 같다 그러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응원 이상으로 또 라이브 들어주시고 이렇게 채팅 참가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늘 감사합니다. 아, 네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도 조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아, 써니 형님 그러시군요. 네. 제가 이 채팅에 아, 케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써니 형님 제가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 이게 기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오시면 처음엔 잘 몰랐다가 계속 들어오시던 분들이 라이브 채팅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 혹시 뭐 바쁘신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써니 형님 그러셨군요. 어쩐지. 사실은 제가 조금 궁금했었어요. 살짝. 네. 며칠 전에 생각했었습니다. 써니 형님은 요즘에 잘 안 들어오시네 했었는데, 네. 그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 라이브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장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케이님도 지난번에는 좀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야기 하나 끝났거든요. 이야기 하나 끝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물 좀 조금 마시고요. 네, 조금 온라인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는 채널들이 있는데 라이브 방송할 때 들어가면 이렇게 렉 같은 거 전혀 안 걸리시던 유튜버 분들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이 이유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아, 케이님 수술하셨어요? 그렇구나. 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술하셨으면 병원에서 한 3, 4일 있으셨던 거네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아, 케이님 그러세요? 아, 싫어요. 네, 네. 아, 아, 어깨 수술이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했었거든요. 정말 아프다는데 어깨가. 아, 아무튼 케이님 힘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해서 약도 잘 드시고 해서 얼른 쾌차해서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프신 분들은 가슴이 아파요. 네. 저희 어머니도 지난 작년 여름인가요? 큰 수술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꽤 오랫동안 있으셨거든요. 네. 그 수술하셨다라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그래서. 고생하셨죠. 진짜 케이님. 네. 케이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또 저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마치 소리나는 책방 이야기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네. 176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기괴한 사건인데요. 그야말로 괴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 사건이 빈번하게 있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맹수들이 뭐 사람들을 습격하고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게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그런 일들이었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지만 근데
유달리 제보당 지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빈도가 높은 공격 횟수가 보고됐고요. 프랑스 7년 전쟁 종식 후에 이슈거리를 찾던 당시 언론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1760년대에도 프랑스에는 언론사가 있었군요. 네. 아무튼 첫 목격은 1764년 6월 1일 메르크와 요새 근처의 목장에 출현한 것이었대요. 첫 희생자는 6월 30일에 나왔고요. 이후 그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습격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210명이 공격을 당했고 그중 11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사망자들 중에서 98명의 신체 일부가 사라졌었다고 해요. 끔찍해요. 그리고 49명이 치명상을 또 당했고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된 희생자가 따라잡기 쉽고 공격하기 쉬운 연약한 노약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정체 모를 동물 괴수는 겁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럿이 몰려있을 때도 달려들어서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사람을 공격할 때 끔찍해요. 머리만 집중 공격을 한답니다. 머리만 집중 공격을 해서 강력한 턱하고 이빨로 희생자들의 머리를 으깨고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또 가축들이나 야생동물보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야수의 습격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사건이 벌어지니까 단일 개체의 소행이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사람을 계속 공격한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공격했다고 보는 거죠.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프랑스 왕실에서 직접 포수하고 100명이 넘는 육군 병력을 파견해서 늑대를 포함해서 의심이 되는 야수는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왕실에서 파견한 앙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추적수를 펼쳐서 9월 21일 날 유난히 거대한 늑대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끝난 게 아닌가 했는데 그해 12월 초부터 또 습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중에 마리 장 발레라는 여자가 큰 개를 닮은 제보당의 괴수에게 습격받는 사건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창을 이 제보당의 괴수의 가슴에 찔러서 죽이진 못했어요. 근데 상처를 입히고 도망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여인의 용기를 기려서 아직도 프랑스에 가면 볼 수 있는 동상까지 세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은 어느 정도 사건이 좀 희미해지자 이미 해결한 사건이라고 단정을 하고요. 다시 시작된 습격 사건을 무시했어요. 그냥 누르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 귀족들은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1767년 6월에 송다비르 지역의 사냥꾼 장 카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괴수의 최후의 한 마리로 알려진 개체를 죽인 다음에 그 후로는 더 이상 피해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장이라는 사람은 이 야수의 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바쳤어요. 근데 왕은 아마 한 루이 1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제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썩은 악취가 풍긴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보관하지 못하겠으니 갖다 버리라는 명을 내렸어요. 안타깝네요. 결국 그 괴수의 박제는
아무데나 내버려져서 폐기 처분됐다고 해요. 그래서 괴수의 정체는 오리무중이 돼버렸고 현대에 사는 우리도 구경을 못하는 거죠. 현대에 사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추정할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야수의 이 괴수의 정체를 밝힐 만한 증거 자료는 별로 없는 거예요. 목격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 당시나 20세기까지도 그 주범을 거대한 늑대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그런데 이 괴수의 목격담이나 실화 그리고 잡은 이후의 부검 기록을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다가 늑대보다 또 주둥이가 짧아요. 그리고 커다란 머리를 지닌 것 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격 방식이나 습성이 늑대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늑대의 공격이 한 해에만 100여 건이 보고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늑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괴수 운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그렇죠. 늑대를 자주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괴담부터 해서 허구의 이야기다,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이 서구권에 있는 신비동물학계 뭐 이런 데서는 동굴 하이에나다, 스밀로돈이다, 다이어울프다, 앤드류사르크스다, 또는 뭐 비행하기에 살았던 얘네들이 빙하기에 살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다. 심지어는 라이거와 타이곤 같은 동물이다. 느림보곰이다. 멸종된 주머니 늑대 같은 동물이다. 라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막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뭔가 믿업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부검 기록이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마린 보고서라고 한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머리가 매우 크며 앞다리는 사슴의 털색과 비슷하다. 발 모양은 늑대보다 긴 발톱을 달고 있는 4개의 발가락이고 큰 다리가 있다. 목은 매우 두터운 적회색의 털로 덮여 있고 여러 개의 검은색 띠들이 서로 교차되는 형태로 나 있다. 가슴에는 큰 흰색 하트 모양의 무늬가 있다. 곰 같기도 하네요. 늑대와는 또 다른 갈비뼈 모양이래요. 비스듬히 누워있는 늑대의 갈기 어려운 구조지만 이 괴수는 회전이 용이할 것이라는 관련 그 기록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건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괴수를 보러 온 아마도 그 박제인 것 같은데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 및 전문 사냥꾼들은 늑대와는 확실히 달랐고 늑대하고 닮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꼬리 부분밖에 없대요. 늑대는 아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외에 이들의 기록도 이 마린 보고서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늑대가 아닌 괴 생명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괴담이다, 허구다, 뭐 그 신비의 동물이다, 아니면 빙하기에 살았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동물 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이고 케이님 감사합니다. 어깨도 아프신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동이네요. 네, 케이님 후원해주신 금액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겠고요. 케이님의 쾌차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어깨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혜인님 그러시군요.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장미님 말씀대로 케이님 큰일 겪으셨네요. 네. 네네. 약 드시면 정신이 없어요. 네. 알래스카는 곰이. 네. 무섭네요. 알래스카. 그래서 하트 모양의 그 무늬가 있다 그래서, 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 렉이 걸리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좀 괜찮더라고. 오늘 좀 유독 이 시간대는 렉이 잘 안 걸리는데 좀 렉이 오늘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망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고님은 처음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힐베르토님도 오셨나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현정님 지금 출근하셨군요. 아이고, 네. 네. 오늘 버퍼가 조금 평소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고 유튜브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갔다가 들어오시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늘 똑같은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같은 시간에 늘 하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버퍼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케이님, 네. 아, 명랑하신 거 보니까 금방 캐치하실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게 트래픽이 조금 몰릴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이 버퍼링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 볼게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좀 알아보고 버퍼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버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 매번 방송할 때마다 또 어떨 때는 또 쭉 시원하게 잘 가고 같은 날 같은 요일에 하는데도 쭉 가고 그래서 네. 지금 비 오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날씨가 좋은데요. 네. 아, 네. 버퍼가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가 봐요. 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실화 사건이고요. 미스테리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1970년 11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작은 야트막한 언덕을 하이킹하는 한 남자와 두 딸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발견 장소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스다렌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발견자들은 이른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바위들 사이에 숨겨진 채 일부가 불에 탄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도시락, 술병, 휘발유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 병 2개, 은색 숟가락이 있었다고 해요. 시신을 발견한 남자는 딸들과 함께 곧바로 시내로 돌아가서 노르웨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의학자와 경찰견을 이끌고 시신이 발견된 이스다렌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그들은 이후 불타버린 여권 하나를 추가로 발견합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성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져요. 목에는 타격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고 지문이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치아 상태를 볼 때는 남미 쪽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려주는 정보가 되진 못했어요. 시신이 발견된 이스다렌 골짜기는 인적이 매우 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로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던 거죠. 최초 발견자들은 있었어도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은 우선 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현장에는 죽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이 발견됐지만 이미 불에 다 타버려서 아주 쓸모가 없었어요. 더 납득하기 힘든 건 시체 주변에서 발견된 의류는 불에 타지 않았는데도 상표와 라벨이 모두 뜯겨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뿐 아니라 모든 소지품 마크들은 물론 플라스틱 병바닥의 라벨조차도 모두 박박 긁혀서 제거된 채였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여성의 신원을 감추려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팀을 더 늘려서 여자의 신원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시신이 발견되고 3일이 지난 12월 2일 첫 번째 실마리가 나왔어요. 근처 기침 보관소에서 여행 가방 2개를 찾아내서 그중 한 가방에 들어있던 선글라스에서 여성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여행 가방 2개는 오히려 더 큰 의문점만 남겼어요. 여행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은 결코 일반인들의 소지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가방 속 소지품은 그 당시에 500 독일 마르크와 130 노르웨이 크론의 모든 라벨이 제거된 옷, 처방한 의사 이름과 날짜가 삭제된 연고, 생산 정보가 지워진 머리빗, 사건 현장에 있던 것과 같은 은색 스푼, 이탈리아풍 드레스, 가발, 안경들이었대요.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의 소지품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수께끼 같은 메모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모장에는 메모들이 있었어요. 이 암호를 푼 결과 죽은 여자가 방문했던 장소의 리스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의 짐에서 한 이탈리아인 사진작가의 그림 엿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경찰이 그 이탈리아인 사진작가를 찾아가서 죽은 여성에 대해서 묻자 이 사람은 이 죽은 여성을 노르웨이의 로엔에 위치한 알렉산드르 호텔에서 만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요. 또한 그 여자는 자신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출신이고 6개월 전에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여행 갔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큰 진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스다렌 계곡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가발을 착용을 했고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영어를 고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내 호텔 몇 곳에서 머물렀으며 죽기 전에 이산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체크인 후에 여러 차례 방을 바꾸었다고 해요. 정말 냄새가 나네요. 호텔 직원에게는 여행 중에 세일즈 우먼이라고 했고요. 앤틱 가구 수집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오트밀과 우유를 자주 주문했던 기억을 호텔 직원은 그 기억을 갖고 있었고요. 한 증인은 우연히 죽은 여성이 호텔에서 한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죽은 여성이 독일어로 난 곧 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모든 이야기가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네요. 네. 아무튼 이 이스라엘 계곡에서 발견된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허르다 헤이멘 호텔로 드러났는데요. 사망자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 호텔 407호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허르다 헤이멘 호텔 직원은 죽은 여성이 키는 한 164cm 정도 되고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웠으며 나이는 30에서 40대로 보였다고 진술했어요. 죽은 여성은 11월 23일에 체크아웃을 했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 택시를 요청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11월 23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11월 29일까지는 6일 동안의 그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어쨌든 사망자가 죽기 전에 머물렀던 호텔들을 돌면서 얻어낸 사실은 최소 다른 여권 8개를 들고 체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사망자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더해줬어요.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폴하고 공조해서 유럽은 싹 뒤져봤지만 사망자가 호텔에 체크인할 때 썼던 여권은 8개 모두 가짜였습니다. 네. 또한 이 죽은 여성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현지에 사는 남성이 사망자의 몽타주를 보고 경찰에 찾아온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는 11월 24일에 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하던 중 이스라엘 계곡 일대에서 죽은 여성이 검은 코트를 입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어요. 아울러 그는 죽은 여성이 그날 야외 활동이나 하이킹에는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복장을 입었는데 얼굴이 매우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지나쳤는데 죽은 여성이 뭔가 말하는 듯한 입모양을 했대요. 아마도 자기를 뒤따른 남성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입모양을 자세히 봤으면 뭔가 그분을 살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지만 결국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짜 여권과 라벨이 없어진 물건들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결국 노르웨이 경찰은 이스라엘 계곡의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현지 경찰 몇 명만이 참석한 채 치러진 조촐한 장례식 끝으로 이름도 모른 채 땅에 묻혔던 이 여인은 현재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가짜 여권을 8개나 가지고 다니고 라벨을 일부러 지운 듯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이 미모의 여성은 과연 정체가 뭐였을까요? 저는 왠지 스파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3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써니님 후원해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캐릭터 되게 귀엽다. 써니님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님. 감사합니다, 장미님. 써니 형님, 감사합니다. 케이님, 멘탈 갑입니다. 갑이에요. 네.
아, 써니 형님, 어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불편을 끼쳐드려서. 저도 조금 더 버퍼링 안 생기는 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장미님은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써니 형님 너무 웃겨요. 곤장. 네네, 마음이님. 네. 미스테리죠. 정확한 결론은 못 내렸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 뭐 독일 사람인가요? 뭐 마타리 뭐 이런 분이 떠올려지는데, 아,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녀 스파이가 세상엔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마음이네. 그죠.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마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한테도 숨기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제 주변에도 혹시 스파이가 있을까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스파이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버퍼가 없는 사람은 방송하고 있는 저밖에 없네요. 저는 실시간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상황이 어떤지 살짝,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보고 올게요. 제 얼굴이. 네. 아, 연결 상태는 우수하다고 나오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답답하네요. 저도. 네. 속상하네요. 네. 어, 아무튼, 그, 영화에서 스파이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뭐 빗에 있는 머리빗까지 그 라벨을 제거하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트러블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실제로도 미스테리 사건으로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 저희 형님도 굉장히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도 혹시, 갑자기,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어, 친구 중에도 또 자주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없어졌다가 한 1년 만에 나타나서 술 사달라고 하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너 스파이지. 1년 만에 나타나서 네, 너 스파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출장 많이 다니는 애들 그리고 갑자기 뭐 시간 났다면서 나타나는 애들 의심해야 되겠어요. 네, 스파이의 세계는 끝이 없네요. 네. 예전에 홍콩 영화 중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분이 경찰로 들어가서 스파이 짓하고 또 경찰에 있는 분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 스파이 짓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까먹었다. 엄청 유명한 제목인데 그런 영화가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자,
그 다음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나타난 UFO 얘기예요. 네. 근데 1992년도의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1992년도면은 대학생 때거든요. 대학생 때 같은데 이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제가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1992년 안양에 수리산이 있나 봐요. 거기 슬기봉에 대한민국 공군 소속 방공관제 사령부가 있나 봐요. 거기 소속 레이더 기지에서 황해, 즉 서해상에 괴 비행물체를 포착을 했대요. 그래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포착을 하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나타나니까 공군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겠죠. 그리고 해군 초계함까지 출동을 했대요. 그래서 해당 미확인 비행물체를 추적을 했죠. 놓쳤대요, 결국. 그래서 이후 공군이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허상항적이다. 즉 형체가 없는 물체의 궤적이었다. 라고 발표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꽤나 있었던 거죠. 일단 석연치 않았던 게 일단 경험이 많은 관제사들이 그쪽에 많이 근무했다고 해요. 또 전방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관제사들은 밥만 먹고 이것만 레이더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허상항적이랑 실제항적을 구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봤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허상항적이 유유히 그 해역 및 그 공역을 유진하며 배회하고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분명히 이 미확인 물체가 지능적으로 아군 전투기하고 함정의 추격을 피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헛것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지성체가 개입된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줬다고 그 당시 군 당국자들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도대체 저거 뭐야 하면서 혀를 내둘렀대요. 그래서 이 방공관제 사령부 소속의 이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은 굉장히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투 조종사 출신들도 관제 사령부로 와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있는 데는 그야말로 선수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조종사 출신들은 실력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딴 데도 아닌 군부대 근무자들이 잘못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교신 일지도 있고요. 레이더 관측 등의 흔적이 남은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거짓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반인들이 내가 UFO를 봤어요 라고 꾸몄을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멀다라는 거죠.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다 베테랑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실제로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0번 양보한다면 지구 중력에 이끌려오는 우주 쓰레기나 유성 등의 추락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우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전투기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피해 다닐 수 있나요? 초기함을 피해 다닐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UFO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명확히 정체를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몇 가지 가설이 있다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UFO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성이 우연히 포착됐다가 대기권에 들어오는 중 타버린 것, 혹은 수명이 다해 우주 쓰레기로 전락한 인공위성 파편, 로켓 잔해, 우주 왕복선에서 떨어져 나온 절연 조각, 이런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불타 소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UFO로 보는 견해가 많은 거죠. 제가 UFO 전문가 이런 거 아니지만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목격하고 이런 것들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해서 정말일까 하는데 군에서는 거짓말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사건이 외국에서는 꽤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판 피닉스 라이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피닉스 지역에서 그 UFO가 발견됐던 그 큰 목격담이 피닉스 라이트 사건인데 그거랑 이제 비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UFO 전문가들이 원래 이 서해가 원래부터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서해 5도 쪽에 UFO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즉, 이 미국의 UFO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팟인 거죠. 핫스팟이죠, 완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한국은 UFO 잘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의외로 그쪽에 많이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나 봅니다. 1990년도 이때는 90년대 이때는 아무래도 방송에서 UFO 목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뉴스 릴리스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UFO 목격담이었습니다. 네, 실화였고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UFO 이야기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지만 서해면 너무 가까운 곳이고 또 그 제가 사는 데서도 뭐 가깝거든요. 뭐 우리 저기 장미님 같은 경우는 인천 사셔서 바로 이제 코앞이고요. 어. 그죠? 저도 뭐 기왕 나타날 거면 진짜 서울광장이나 뭐 이런 데 큰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여의도나 뭐 이런 데 딱 착륙해서 좀 기자회견 한번 하고 사실 우리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가 너희들 공격 한 번도 안 했지? 공격 안 할 테니까 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외계인이 뭐 인간을 납치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네. 왜 착륙을 안 하는 걸까? 네. 혹시 UFO에는 그 바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착륙 바퀴? 네. 어이없는 배 작가의 농담이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웃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바퀴가 없으면 착륙을 못 할 텐데요. 네. 착륙한 UFO를 본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네. UFO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거나 그건 착륙이 아니라 불시착인가? 네. 수빈이님 그래도 웃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케이님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UFO 중에서 항공모한 2배 크기인 UFO 목격담도 있었잖아요. 그런 애는 착륙할 데가 없겠네요. 안 돼요. 납치당하시면 큰일 나요, 장미님. 네,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네. 수빈이님 브라보입니다. 웃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납치는 말고요. 이렇게 떠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해서요.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드물긴 하지만 그 UFO 추격하러 다니는 UFO 체이서인가요? 하여튼 UFO 추격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장미님도 웃으셨구나. 감사합니다. UFO 추격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막 찍기도 하고 예전에 TV에도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막 찍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UFO 출몰하는 지역을.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봐서 찍어가지고
우리 소리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이네, 눈에. 네. 마음이님, 새로운 학설인데요. 외계인 사람 무서워하는 거. 와,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외계인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독특한 견해십니다, 마음이님. 아, 진짜 외계인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가까이 안 오긴 하겠네요. 네, 처음 들어보는 독특하고 재밌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외계인은 사람에게 안 온다. 그 UFO 추격하시는 분 유퀴즈에 출연하셨었나 보네요. 오. 왠지 마하미님 의견 외계인이 사람을 무서워하는가 이게 왜 가슴에서 닿죠? 우리 소리님들 이렇게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군요. 써니 형님도 네. 전 외계인 살짝 무서워요. 제 이런 귀나 이렇게 머리 같은데 뭐 이렇게 딱 꽂고 너를 스캔할 거야 쥐잉 할까 무서워요. 네. 음, 차 몰고 가면서도 찍히겠네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UFO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선시대에도 목격했었던 목격담이 있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나다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우미님 이 견해에 은근히 빨려 들어가는데요. 네. 그들이 UFO를 타고 오는데 그 우주복 같은 거는 이 지구에서 견딜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 지구에서 견딜 수 있는 우주복 같은 건 개발이 안 됐다. 또는 그걸 입고 나서도 혹시라도 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 돌아다닌다. 말 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이님 탁월하십니다. 네. 네, 나다윤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보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락이라는 그 도락 보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쨌든 도락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국하고 터키 쪽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고고학계의 사건인데 흑역사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건의 발단은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제임스 멜라트라는 사람이 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 이즈미르로 가는 완행 열차를 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멜라트라는 사람 건너편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신기한 게 이 멜라트라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바로 앞에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팔찌가 보이니까 눈이 핑!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고고학자였다면. 그래서 당장 이 멜라트는 자신이 고고학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여자한테 팔찌를 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팔찌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집에 팔찌 말고도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 말에 혹한 멜라트는 여자를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도착 후에 그 여자가 꺼낸 보물들을 본 멜라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꺼내놓은 보물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라트는 이 보물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나요?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여자는 사진 촬영 안 되고 스케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멜라트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보물들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상형 문자에 탁본을 뜨는 등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자의 설명으로는 그 보물들은 제1 도락이라는 마을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도락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멜라트는 이 엄청난 고대의 보물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머지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게 이 보물들만 관찰하고 탁본 뜨고 하느라고 다른 걸 신경을 안 써서 멜라트에게 나중에 이 일이 오히려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때는 그날은 너무 신난 나머지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도대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튼 소녀의 집을 떠난 뒤 멜라트는 1년 후에 1959년 11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신문에 자신이 발견한 도락의 보물에 대한 글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멜라트의 실수 그리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세력들의 농간 때문에 멜라트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멜라트의 실수는 뭐였냐면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냐면요. 그녀가 누군지 전혀 파악해볼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멜라트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파파스트라티이고 주소는 카짐 디레크가 217번지라는 사항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터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런 주소도 없고 그런 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맙소사죠. 한편 멜라트는 도락의 보물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터키 문화재청에 글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실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터키의 문화재청에 멜라트가 보낸 편지는 중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멜라트는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지가 잘 도착했거니 생각하고 도락의 보물에 대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문화재청은 노발대발했겠죠. 우리나라 보물을 네가 왜? 그래서 관리들이 당장 찾아와서 보물을 왜 발견해놓고 알리지 않았냐?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발견했으면 알렸어야죠. 그것도 못 알렸고 나중에 발표할 때도 문화재청에 제대로 이 서신이 전달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저명한 고고학자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물에 정신이 팔렸겠죠. 그래서 멜라트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전부 제공했지만 멜라트가 아는 정보는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멜라트의 실수 그리고 알 수 없는 세력의 농간으로 서신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멜라트는 터키의 국보급 유물들을 빼앗은 파렴치한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터키 신문에서는 멜라트가 보물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터키 경찰이 멜라트를 조사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멜라트가 보물을 빼돌리지 않았고 이 사람도 피해자였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멜라트를 불신했고 터키에서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들을 몇 차례나 한 적이 있던 멜라트는 결국 터키에서 추방당해요. 불쌍하죠. 터키 유적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던 분 같은데 그래서 결국 멜라트는 그 후로 터키의 고고학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그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고초를 겪던 멜라트는 결국 다른 지역의 신석기 유적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고고학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멜라트가 보았던 도락의 보물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람들은 멜라트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 즉 멜라트가 일종의 보물에 대한 감정을 해준 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멜라트는 이미 유명한 고고학자였고요. 또 이 멜라트가 도락의 보물을 관철해서 이 발견을 발표하게 되면 도락의 보물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도굴단이 멜라트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 거예요. 저도 좀 이쪽에 기울어지는데,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명한 고고학자가 완행열차에 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1000년도 넘은 팔찌, 1000년도 많은 보물을 몸에 달고 있었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크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자기 집에 가자고 해요.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첫 번째 사건까지는 뭐 우연의 일치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집에까지 끌고 갔어요. 그죠? 끌고 갔고, 그런데 주소를 가르쳐주고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다 가짜야. 그죠? 가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이 터키 문화재청에 서신까지 보냈어요. 근데 서신도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보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멜라트가 공명심 때문에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뭐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 멜라트가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지 않고 스케치만 한 것이 실수이긴 하지만 도저히 상상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이므로 정말 보물인 거죠. 상상해서 그릴 수 없는 보물인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보물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보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미스테리로 남는 거고요. 멜라트는 계속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박경님 감사합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댓글 가끔 남겨주시고 또 그 댓글이 굉장히 힘드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박경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경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네, 장미님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짜여진 각본에 이 고고학자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힐베르토님, 그러셨구나. 네. 네, 아까 잠깐 이렇게 떴던 거 제가 봤었어요, 힐베르토님. 네. 또 채팅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반갑네요. 힐베르토님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사실은 흥미로웠던 게 이 도락보물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소위 말하는 작업을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유명한 고고학자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얘가 터키에 넘어와서 완행열차를 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보물을 하나 장착을 해서 기차에 한 여인을 태운다.
그럼 이 사람이 접근을 할 것이고 접근을 하고 나면 집으로 끌어들인다. 그 집에는